악셀을 운동 역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곽지윤, 정지후, 황재민 하고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학년도 한서대학교 레벨형 스포츠학과 학생들 발표를 하게 된 이상학번 곽지윤, 2,3학번 정지후입니다. 이번 학술제 주제인 AI와 체육의 융합, 레저형 스포츠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기반하여 2학년 전공 수업인 김승재 교수님의 운동역학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주제는 비면화의 트리플 악셀의 운동 역학적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운동 역학은 무엇인지 짧은 요약과 두 번째로 피겨스케이트에 대하여 제가 과거에 피겨를 했던 영상과 함께 세 번째로 트리플 악셀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한 영상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으로는 트리플 악셀의 운동 역학적 원리, 다섯 번째로 AI 전문 가능성에 대하여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학술제를 진지하게 느낀 소감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운동역학, 정역학, 생체역학, 기능의도학, 동역학, 운동학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심인 운동역학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움직임 원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을 모아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은 스포츠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움직임과 연관된 곳에서는 동작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혹은 최적화된 인간의 움직임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원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즉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겨스케이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겨스케이트는 얼음판 위를 활주하며 여러 가지 동작의 기술을 보여주는 동계 스포츠입니다. 기술의 정확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등산 경기인데요. 피겨스케이트 종목으로는 싱글, 페어, 아이스 댄싱이 있고 대표 선수로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피겨스케이트 선수 시절 대회 영상을 보여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했을 때 전국체전에 나가 대회를 했던 영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리플 악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건데요.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연 점프입니다. 이 가운데 트리플 악셀은 가장 고난이도로 컴퓨터입니다. 악셀 점프는 도약시 정면을 바라보는 유일한 기술로 가장 어려운 만큼 배점도 가장 높습니다. 트리플이라고 하면 보통 세 바퀴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히 악셀은 저희가 다른 점프랑 틀리게 트리플이랑 세 바퀴 반을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도 사실은 좀 힘들어하고 트리플 악셀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점프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엉덩방아를 찢기 일쑤입니다. 아사다마오가 김연아를 꺾기 위해 이 기술의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트리플 악셀은 앞으로 시작해서 뒤로 착지하는 유일한 기술인데요. 그 때문에 다른 트리플 점프보다 반 바퀴를 더 돌아 세 바퀴 반을 돌아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역학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첫 번째로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의 성공적, 운동 역학적, 운동학적 요인을 탐구하고 두 번째로 트리플 악셀과 관련한 손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트리플 악셀의 연습 또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그럼 김연아의 트리플 악셀의 운동 역학적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리플 악셀은 크게 준비 단계, 도약 단계, 착지 단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점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프 준비 단계에서는 빠른 진입 속도를 유지하는 것과 점프를 하기 직전에 양팔과 다리를 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높은 부양력과 긴 비행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고 높이 도달 시간이 빠르고 높은 고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기 직전에 양팔과 오른 다리를 벌리는 것은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고 최대한의 회전량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관성 모멘트란 회전 운동하는 물체가 회전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또는 회전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에 반응하는 물체의 저항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물체에는 축이 존재하는데 그 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커지며 회전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축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낮아져 회전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약 단계입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양팔과 오른 다리를 힘차게 들어 올리며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수직 가속도와 회전력을 만들어주고 관성 모멘트를 다시 낮추기 위함인데요. 양팔과 다리는 들어 올리면서 몸이 위로 뜰고 회전을 할 수 있기에 수직 가속도와 회전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직 가속도란 수직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고 회전력은 물체가 회전하는 힘입니다. 회전력과 수직 가속도를 만들어준 다음 양팔과 다리를 모아 축에서 거리가 최대한 짧도록 만들어주어 회전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한번 관성 모멘트를 낮추지 않고 뛰는 점프와 관성 모멘트를 낮추고 뛰는 점프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점프는 관성 모멘트를 낮추지 않고 뛰는 점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성 모멘트를 낮추며 뛰는 점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성 모멘트를 낮추는 것이 회전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지 단계입니다. 착지 단계에서는 착지를 하며 양팔과 다리를 다시 벌려주고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며 뒤로 미끄러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양팔과 다리를 벌리며 관성 모멘트를 크게 만들어 회전력을 줄여주고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며 뒤로 미끄러듯이 나아가며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작용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충격력이란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충격력은 물체에 미치는 힘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작용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충격력은 식으로 정리하면 충격량 나누기 작용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구를 하면서 공을 받을 때 덜 아프게 받기 위해서는 공을 받으며 팔을 뒤로 빼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용시간을 길게 만들어 충격력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피겨의 기술 트리플 악셀과 관련된 손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리플 악셀은 간단하게 생략하면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았을 때 더블 악셀, 세 바퀴를 돌았을 시 바로 트리플 악셀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부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피겨를 탈 때는 대표적으로 발목과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악셀 점프를 반복할 시 연골의 손상과 선수의 생명이 지장해질 수 있으며 무릎 연골 손상으로 노후에 걷기 다소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챕터 6입니다. 학술제 주제와 연관지어 피겨의 기술을 했을 때 선수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AI 접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션 캡처 및 추적입니다. 오픈 추적 모델은 오픈 포즈나 미디어와 같은 AI 모델은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관절 위치를 감지해 점프 동작 전반에 걸친 신체 및 서지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재구성입니다. AI 여러 카메라 각도나 단일 카메라 이용해 선수의 3D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트리플 악셀의 각 단계에서 선수의 신체 위치와 각 운동량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AI 접목 가능성 부상 위험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착지 충격 분석입니다. AI는 착지 시 선수의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석해 무릎이나 발목에 가해지는 부상의 위험을 예측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로감지 시스템입니다. AI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술이나 움직임 패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피로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상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피드백 및 기술 교정입니다. AI 기반 코칭 앱인데요. AI 모델은 모바일 앱이나 웨어러블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선수의 신체 정렬, 회전, 속도 착지 기술을 안내합니다. 포즈 교정 모델은 AI 시스템의 폼 편차를 감지하고 교정 피드백을 제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트리플 악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의 성공적 운동학적 요인은 진입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는 것과 적절한 관성 모멘트 조절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트리플 악셀과 관련된 손상으로 대표적으로 연골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과 근육 강화,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합니다. 트리플 악셀의 연습도는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모션 캡처 및 추적, 부상 위험 평가 등의 측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소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피겨스케이트 선수 시절에 알지 못했던 운동 역학적 분석을 알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며 선수 시절에 이것을 알았다면 좀 더 뛰어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승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제 발표에 참여하는 기회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어 맞춰보고 어려울 땐 김승재 교수님과 연구하면서 운동역학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I로 다양한 활용을 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학술제를 준비해오면서 제일 뜻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김승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장세훈 선배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주제를 피겨스케이팅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제를 피겨스케이트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과거 피겨스케이트 선수이기도 했었고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이 주제로 선정을 하여 발표를 준비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24학년도 운동역학 학술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기대했던 만큼 정말 알찬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운동역학이라는 전공 과목의 학술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말 전해주면서 이어서 다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이사학번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종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 더욱더 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레전 스포츠학과 학술제 야구 피칭의 인체 과학적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사학번 윤가희, 김하은, 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야구를 즐겨보시나요? 네. 그렇다면 선수들이 야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깨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어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목적, 두 번째, 야구란, 세 번째, 투구 이전, 네 번째, 손상, 다섯 번째, AI를 활용한 인체과학적 분석,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야구 피칭 동안 작용하는 투구 이전 및 근육 움직임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 야구 피칭 관련된 주요 증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체과학적 분석 적용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야구란 두 팀이 번갈아가며 공격과 수비를 하는 스포츠이고 각 팀은 9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 측은 타격을 하여 점수를 얻고 수비 측은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 투구와 수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서인 투구 기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구 기전은 신체의 움직임과 근육의 힘이 조화롭게 연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지, 골반, 몸통을 통해 팔꿈치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공을 빠르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게 합니다. 투구 동작의 첫 번째 단계인 와인드업입니다. 와인드업은 앞발을 무릎 높이 또는 그 이상을 들어 올리는 초기 움직임이고 와인드업 단계에서는 회전근개, 견갑골 안정화근, 세모근 등이 최대 자발적 중축성 수축이 모두 20% 이하로 낮은 근활성도를 나타내며 이 단계에서는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동작은 코킹 단계입니다. 코킹 단계는 얼리 코킹과 레이트 코킹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얼리 코킹 단계는 앞발이 최대로 들어올린 지점에서 발이 지면에 닿는 지점까지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볼 속도의 50%가 복복과 몸통 회전의 결과로 생긴 힘을 이용합니다. 레이트 코킹 단계는 앞발이 지면에 닿을 때 시작하여 던지는 발이 최대로 외회전될 때를 말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어셀레이션입니다. 어셀레이션은 외전 시점에서 시작하고 볼을 놓는 지점에서 끝나는 팔의 가속 단계입니다. 몸통의 돌림과 가쪽 굽힘은 볼을 방출할 때 윗팔뼈의 벌린 각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디셀레이션입니다. 디셀레이션은 무게중심이 앞발로 옮겨지는 단계이고 팔 운동을 늦추기 위해 모든 근육의 신장성 수축이 발생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팔로스로는 공이 나간 후 에너지가 다시 다리로 분산되고 몸통은 재균형을 맞춥니다. 몸이 더 이상 전방으로 진행하지 않고 멈추며 근육의 활성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윤가의 하부가 손상 부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인 어깨 손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손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슬랩 병변, 회전근개 손상, 만성적 뇌회전 결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인 숄더 임플먼트 신드롬입니다. 이 증상은 야구 선수들에게 있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상관없이 흔하게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앞의 그림과 같이 어깨와 팔을 연결해주는 관절화가 상대적으로 커서 어깨를 많이 움직일수록 상완골이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통증이 악화될수록 와순에 점점 무리가 갑니다. 또한 어깨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주변 회전근개 근육과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의 기능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상인 슬랩 병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수 유현진 선수가 슬랩 병변으로 인해 과거에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영상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어깨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4년에 주사 맞고 막 했을 때처럼 팔만 들어가서 수술 안 했을 거야. 근데 팔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해야겠다. When did you decide that a shoulder surgery was necessary? His shoulder got worse subsequent to him coming here a few years later, and the tear, the labrum, that involved a different spot. 두 번째로는 슬랩 병변입니다. 슬랩 병변은 스펠라넘 NDR2 포스티어의 약자를 따서 SLAP라고 불려 슬랩 병변이라고 합니다. 슬랩 병변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깨가 뒤로 빠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부 관절와순 후방부에서 시작하여 관절와순 끝에 있고 어깨 바깥쪽에 위치한 이두박근 두 번까지를 포함한 전방부 관절와순 부위까지 파열되는 병변을 뜻합니다. 이 증상으로 인해 어깨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어깨 전방부가 불안정하고 주변 근육인 회전근개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전 근개 손상입니다. 영어로는 로테이터 커빙저리라고 합니다. 이 손상 역시 반복적인 투구로 인한 어깨 근육의 가사형 또한 잘못된 투구 동작에 의한 원인이 작용되기도 합니다. 회전 근개 근육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급하근, 소원근이 있습니다. 수술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극상근, 견급하근입니다. 이유는 극상근과 견급하근이 상완골의 정면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관절과와 와선 사이인 견봉화 공간에 위치하여 어깨의 충돌과 반복적인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잘 다치기 쉬운 근육입니다. 마지막은 만성적 내외전 결핍입니다. 영어로는 General Internal Rotation Deficity라고 하며 각자로 GIRD라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연습할 때 공을 던지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몇백 번 이상 수행하며 그로 인해 어깨 손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증상은 보통 만성적으로 일어납니다. 앞의 사진처럼 어깨 가동 범위는 총 180도인데 반복적인 투구 동작 연습으로 인해 안쪽으로 굽히는 내외전과 바깥쪽으로 굽히는 외외전의 범위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내외전 결핍이다 보니 내외전의 각도는 점점 줄고 외외전의 각도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내외전 결핍의 예방법으로는 슬리퍼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하은 학우가 AI를 활용한 인체과학적 분석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인체과학적 분석으로는 첫 번째, 운동 패턴 분석, 두 번째, 근골격계 시뮬레이션, 세 번째, 신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네 번째, 부상 예측 모델링, 마지막으로는 최적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운동 패턴 분석입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 포인트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특정 운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근골격계 시뮬레이션입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근육, 관절, 뼈의 상호작용을 가상으로 테스트하고 특정 부위에 가해진 압력이나 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AI는 선수의 신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개인 맞춤형 훈련 방법을 제공하여 손상 위험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 야구 피칭에서는 팔, 어깨, 허리 등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부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상 예측 모델링입니다. AI는 선수의 과거 부상 이력과 현재의 신체 상태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적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AI는 각 선수의 체형, 근력, 유연성 등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부상을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으로는 첫 번째, 투구 기전은 최대한의 운동력과 힘을 요구했으며 근육에 있어서 몸통, 어깨, 팔에서는 회전근개 근육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골반, 다리에서는 유연성 근육의 움직임이 주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야구 피칭 관련 주요 손상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까운 미래의 야구 피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 인체과학적 분석을 할 때 관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소 학부의 Q&A를 들어보겠습니다. 투구기 전에 5번째 동작에서 신장성 수축이 정확히 뭔가요? 신장성 수축이란 장력이 일정하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수아 학우의 질문 받겠습니다. 피칭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어디인가요? 어깨 근육, 가슴과 팔 근육, 허리와 코어 근육, 다리 근육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한국 프로야구의 누적 관중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더욱 흥미로운 주제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순서도 아주 유익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과 졸업 여건 중 전공 관련 면허 및 자격증을 4년간 재학 중에 5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해양 스포츠 트랙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를 비롯해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발표자 21학번 신경남, 23학번 김연수 하고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진로 탐색 해양 스포츠 트랙 발표를 하게 된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21학번 신경남, 23학번 김연수입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하여 우리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학우들이 재학 중에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취업 전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과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해 그리고 졸업 후 진로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서대학교 레저해양 스포츠학과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1996년 신설되었습니다. 2003년 신체활동 디자인학과와 항공해양 스포츠학과를 거쳐 스포츠 분야의 전인적인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레저해양 스포츠학과로 자리매김하여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대사회의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해양 및 스포츠 분야의 특성화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 분야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한서대학교 해양교육원의 시설들이 보이는데 폭 약 70m, 길이 25m의 수영장이 있고 한쪽에는 5m 깊이의 수심이 있어 인명구조사 자격증과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류장에서는 조종면허 시험, 딩기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생존수영 등 다양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 스포츠 트랙 자격증 취득입니다. 제일 먼저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가 면허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주관,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또한 동력 수상 레저 조종 면허의 경우 국가 면허이며 국가 면허는 국가가 특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어떤 활동에 대하여 면허를 발급하고자 국가기관이 맡아 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주는 면허를 말합니다. 즉, 도로에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수상에는 조종 면허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자격증이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입니다. 때문에 민간 자격증은 취득의 제한이 적고 취득하기 쉬우나 민간 자격증 단독으로 증명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 스포츠 트랙 관련 국가 자격증은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일반 1급과 2급,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요트 조종 면허, 마리나 선박 정비사, 수상 구조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생활체육 지도자 2급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자격증으로는 응급처치 강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격증은 학우들이 재학 중에 수업을 통하여 우리 학교 시설을 통하여 보다 쉽고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자격증 종류 중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1급과 2급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장 쓰임이 많은 자격증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가면허 자격증 관련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 중 조종면허 1급과 2급 중 1급은 필기시험,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SC시험장,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의 시험장 공지에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본 후 실기시험, 그리고 안전교육 순서대로 취득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급은 1급과 같이 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청 지정 면제교육기관에서 면제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과 2급의 차이는 1급은 수상레저 사업장, 면제교육 강사, 시험관 등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트 또한 동일하게 시험과 면제교육 과정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구조사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사전 신청을 통해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상세 설명이 되어 있으니 궁금한 학우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이 면허들과 자격증은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에서 취득할 수 있기에 학우들이 보다 쉽게 면허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재학 중에 취득할 자격증 중 필수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마리나 선박 정비사입니다. 우선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증이란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리나업의 범위에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추가하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본법 제2조 3호에 언급된 마리나 선박의 FRP 선체, 선내기 분야의 정비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검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자격 이수 절차가 나와 있는데 경력 회원과 신규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이 2024년도에 생긴 자격증이어서 위에 보이시는 경력 회원은 현재까지 보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이고 저희 레저양 스포츠학과 학우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제도는 밑에 있는 신규 회원입니다. 신규 회원은 보시다시피 교육수강에 온라인으로 필수 과목과 공통 과목, 전공 과목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무 교육을 4주 동안 마치시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시면 이수증이 발급이 되고 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모터보트 정비업, 개인적인 창업이나 보트 업체에 종사하거나 마리나 종사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2, 3학번 김현수 학우가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도자 자격증 생활스포츠 지도자 수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전공자들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지도자 자격증 중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민간체육시설 등에서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자격증이며 취업할 시 필수로 보는 자격증입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재학 중 전공 수업을 바탕으로 7과목 이론 공부, 실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영 실기 과목 영역과 평가 기준, 합격 기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기 과목이 수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실기 과목이 많으므로 자신에 맞는 실기 과목이나 자신의 진로와 맞는 실기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서대학교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교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스포츠 트랙과 스포츠 과학 트랙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해양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파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수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공 기초 수업에는 스포츠 안전관리, 수영 등이 있고 전공 탐구 수업에는 스포츠 잠수, 해양 레저 법론, 수상 인명 구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공 심화 수업에는 마리나 관리론, 스포츠 낚시, 보트 장비 실습, 장비 관리 실습, 동략 수상 레저 및 실습, 해양 레저 실습, 마리나 현장 실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과학 트랙을 보시면 앞에서 말했듯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필기 과목인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운동역학, 한국체육사 등을 교과 과정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자격증 취득 관련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졸업 후 진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센터, 민간체육시설 등에서 일하실 수 있고 두 번째에서는 마리나 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산업은 해양 레저 산업에서 개념이 크고 다양한 광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 대의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육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듯이 마리나는 해양 레저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진 기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예로 들면 아라마리나, 제부마리나, 전곡마리나, 현대요트, 서울마리나, 외다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텔 리조트입니다. 스플라시 리존,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인스파이어 리조트 외 다수가 있지만 더 다양한 대규모의 리조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리나 선박 정비사가 있습니다. 선내기 정비사, 서내기 정비사, FRP, 선박 정비사 등을 관련 자격 취득 후 1인 창업, 마리나 업체 진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정비사는 각각 개별적인 4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취득할 수 있고 자신에 맞는 정비사 자격증만 준비하고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제 발표를 통하여 우리 학과 재학 중 해양 스포츠 트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격증들이 있으며 꼭 필요한 자격증들을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한사대학교 레저해양 스포츠학과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수업, 인프라를 통해 재학 중 꼭 취득하여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학우들의 목표와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학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재학 중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배움이 되었고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학우들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듣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졸업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께서는 조교님께 연락드리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질문은 아니고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학과 소개를 보면 레저해양 스포츠학과는 2018년도에 통합이 된 거고 시작은 한서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는 체육 경호가 시작입니다. 96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97년도에 레저스포츠학과와 경호기사학과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신설이 되었고 그 뒤로 쭉 두 학과가 유지가 되면서 2011년도에 신체활동 디자인학과가 명칭을 바꾼 겁니다. 레저스포츠학과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레저스포츠, 항공 레저스포츠, 항공 해양 레저스포츠 이런 여러 이름을 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도에 신체활동 디자인학과 그리고 2013년도에 해양스포츠학과가 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이제 현재의 레저해양스포츠학과가 만들어졌어요. 아쉬운 게 검토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발표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찾아보고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발표는 레저 해양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수영 수업입니다. 이사학번의 송기수 학우와 홍태건 학우가 AI와 수영을 접목시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술제 수영 수업 발표를 하게 된 이사학번 송기수, 이사학번 홍태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에 대하여 수영에서의 AI 적용, AI 수영 훈련 시스템, AI 경기 분석 기술, 웨어러블과 AI 결합, 미래와 윤리적 관련, 수영 수업 영상, 수영 자격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컴퓨터 시스템이 모방하거나 구현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AI는 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칙을 찾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측하거나 스스로 학습하여 더욱 정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스포츠에서 AI는 경기 분석, 선수 관리, 팬 경험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에서의 AI 결합입니다. 수영에서 AI를 결합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데요. 우선 경기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AI 기능이 들어간 VR 물안경을 착용한다면 여러 측정이 가능할 뿐더러 AI 기반 정밀 분석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새로운 수영 기록을 달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부상을 더욱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선수의 동작과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상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경력이 연장되고 안전한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접근성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VR과 AI를 활용한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수영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수영 인구의 증가와 수영 문화의 대중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혁신입니다. AI와 수영의 융합은 새로운 훈련 방법, 경기 분석 기술,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수영 스포츠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AI 훈련 시스템입니다. 여러 훈련 시스템 중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 분석입니다.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수영 동작을 3D로 캡처하여 세밀한 기록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스트로크와 턴 기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활용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AI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화 훈련입니다. 각 선수의 체력, 기술, 수준표를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AI가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입니다. 훈련 데이터, 경기 실적, 생체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종합적인 선수 관리와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슷한 주제로 AI 코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사람의 코치가 필요가 없는 VR 훈련, 그리고 사람의 코칭이 필요하지만 장소의 자격이 없는 원격 코칭으로 나눠집니다. VR 훈련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 수영장 환경을 구현하고 AI 코치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해주는 혁신적인 훈련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물속에 숨을 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AI가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합니다. 단점으로는 물에 직접 들어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VR로만 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격 코칭은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 코칭 시스템으로 전문 코치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고품질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수영자의 모든 훈련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 전략을 제시합니다. AI를 이용한 수영 경기 분석 및 전략 수립입니다. AI를 이용해 상대 선수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선수의 과거 기록과 현재 컨디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태반하고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웨어러블 기기와 AI 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하실 때 많이 쓰시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수영에서 수업용 스마트워치는 방수 기능과 함께 스트로크 수, 랩타임, 거리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훈련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신호를 분석해 선수의 컨디션을 평가하고 최적의 훈련 강도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선수와 코치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훈련 중 즉각적인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AI는 이처럼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AI 수영 기술은 개인 데이터를 다루므로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인간 코치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어 기술과 인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이 특정 선수나 팀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선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AI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AI와 수영의 융합은 선수의 기록 향상과 부상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AI는 수영 자세와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폼을 유지하도록 교정하고 심박수, 속도, 스트로크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통해 훈련 강도를 맞춰 조정하여 과도한 피로를 방지합니다. 또한 훈련 중 나타나는 미세한 움직임 변화를 감지해 부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저희 2학기 수영 수업 영상을 짧게 보신 후 자격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류로 인하여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학기 수영 수업
때 배운 자유형 토대로 이번 2학기 수영 수업에서 몸을 푸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설명드리면 2학기 수영 수업 과제인 평형을 지도 교수님인 안병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격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관련 자격증으로는 대표적인 두 개인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적십자, 라이프가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참여하는 세 가지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자격증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수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면 실기를 보시는데 수영 커트라인의 경우 IM이라고 하는 전투병장, 저병 배영 평행 자유형을 순서로 25m씩 100m를 남자는 1분 30초, 여자는 1분 40초 이내로 들어오면 합격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자격증으로는 적십자 라이프가드입니다. 적십자 라이프가드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우선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르면 수영 영역인 트러젠, 팽영, 구조 배영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하며 CPR, 교육과 AED, 기도폐쇄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로는 팽영 50m와 팽영 50m로 이루어진 영법을 3분 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자명 20에서 50m, 중량별 25m, 수화 접근 뒤집기, 장비 구조 3가지 중 1가지, 기술자 막기 혹은 뒤집기, 풀기 3가지 중 1가지, 머리, 턱, 부정법, 구병 3분, CPR로 이루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100점 중 70점, 필기시험 100점 중 70점 이상이 합격이고 둘 중 하나라도 70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간 관계상 Q&A를 생략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과 AI에 대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학술제 발표 기회를 주신 안병현 교수님과 학과 교수님 그리고 선배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름방학 시즌이며 많은 학우분들께서 라이프가드로 시즌 알바를 하시곤 하는데요. 그만큼 더 관심 있고 흥미있게 다가온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주고 최선을 다해 발표해준 송기수 학우와 홍태건 학우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부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전공 수업 패러글라이딩의 발표를 맡은 20학번 장세훈, 23학번 박지윤 학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하게 비상한 발표자 장세훈 박지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 겸 큰 목소리와 간단한 율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발표만 끝나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맛있는 피자 치킨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하게 비상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스포츠 융합 방법을 구현해봤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신 장무영 교수님과 패러글라이딩 수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최종인 교수님,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패러2 수업을 전라북도 군산에서 1박 2일간의 수업을 들으며 비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과 행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을 아직 패러 수업을 듣지 않은 패러 수업을 들을 예정인 학우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전달해주고 싶어 제가 이번 학술제에서 패러글라이딩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윤 후보님도 같은 마음이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발표자 소개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부학회장이자 학과의 총 군기반장인 장세우 선배님입니다. 네, 그럼 지윤 후배님 소개는 제가 해드릴게요. 2024년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2학년 국가대이자 이상학번 군기반장을 맡고 있는 이상학번 박지윤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연구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사례, 연구, AI를 활용한 스포츠 융합 제안, 기대 효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부분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것이 여행과 패러글라이딩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패러글라이딩은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스포츠였습니다. 저가 군대 가기 전 패러글라이딩 원 수업으로 최종인 교수님께 초급 과정을 배웠고 이때부터 매력을 느껴 비상을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패러글라이딩 2 수업을 듣고 그 꿈을 2주 전에 이루었습니다. 이번 군산으로의 여행과 패러글라이딩을 통한 비상의 실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 실현의 과정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쌍기역의 5단계입니다. 꿈, 깡, 꾀, 끼, 끈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쌍기역은 꿈의 단계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삶의 동기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항공역학, 비행기술, 기상학, 법규, 장비, 안전의 이론 교육과정, 쉬기로 전방, 후방으로 글라이더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희 레저에어 스포츠학과 학우들의 지상교육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학번 김민석 영상 보겠습니다. 네, 박지훈 후배님과 이상학번 김민석 학우의 지상훈련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 제 영상과 19학번 마정훈 학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후방 유력을 연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장세훈. 네, 저도 세영 선배와 정우 선배 영상 잘 봤습니다. 두 번째 쌍기역은 깡으로 돌파구를 이야기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은 도전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 일단 부딪혀봐야 합니다. 두렵지만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자! 바로 영상 시청해보겠습니다. FM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FM대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멋지신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꾀입니다. 지혜와 순발력으로 문제 해결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실행하는 힘입니다. 이력 후 창공에서의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 경로를 선택합니다.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생각하며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도착하는 도착 지점을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과정입니다. 열정과 재능으로 시작된 끼로 인해 두려운 일은 할 때에도 집중하여 즐거움으로 유지시킵니다. 지면이 다가올 때 착륙이 두려움에도 끝까지 집중합니다. 네, 마지막 끈은 인간관계입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니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보다 더 무서워했던 고소공포증으로 포기할까 두려워했던 19학번 마정훈 선배의 착륙 후 인터뷰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비행 기상이 좋지 않아서 발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네. 그래도 뭐 생각보다 안전한 비행해가지고 저는 만족하고요. 네, 그래도 진짜 최고의 비행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장세훈 학원님에 비해서는 한참 뭉친 시간이라서. 방금 보여주신 비행이 저희 대한민국 온 방송국에 방송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알고 있는데. 네. 뭐 얼마나 대단한 비행이라고. 아. 이거 어떻게 안 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륙하기 전에는 정말 떨려하고 정말 무서워했지만 이륙 후에 그 자유로움과 착륙 후에 그 편안함, 그 안도감이 올라와서 지금 엄청난 행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꿈, 끼, 깡, 꾀, 끈의 과정으로 도전과 극복을 하여 총 3번의 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정말 행복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조금은 패러글라이딩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고 AI와 융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패러글라이딩은 1986년 국내에 도입이 되어 38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체육교육과 스포츠로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마음들을 쉽게 접근하여 실현할 수 있는 바로 스포츠가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가상현실 시대의 미래 사회는 도전과 극복이 모험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은 나뿐만이 아닌 타인과 사회, 인류 등을 생각하며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글라이딩의 가치입니다. AI 스포츠 융합의 사례로는 여러 예가 있습니다. 스포츠 AI 심판으로 축구의 파울과 골 선방 판정, 축구의 전술을 분석하여 코칭에 도움을 줍니다. 테니스의 라인 판정, 농구의 공격 위반 등의 판단은 스포츠 경기의 판단과 정확성을 높이며 원활한 경기 진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가상을 분석하여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 해설을 하고 트레이닝 시 셀프 코칭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 테니스 연습 시 AI가 분석하여 지능적으로 볼을 공급합니다. AI 심판은 주로 비디오 기술과 센서를 동시에 활용하여 작동합니다. 경기 중 카메라와 센서가 경기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여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겠죠. 이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계가 경기 상황을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패러글라이딩에 미치는 영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I는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비행 조건을 예측하고 비행 경로를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신러닝이 패러글라이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머신러닝은 기상 변화와 비행 데이터를 학습하여 안전한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딥러닝이 패러글라이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딥러닝은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행 중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는 패러글라이딩의 안정성을 높이고 날씨 예측과 비행 경로 최적화를 통해 비행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패러글라이딩과 융합한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VR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반야봉에서 정령출을 거쳐 천축 군락지로 유명한 지리산 가래봉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VR로 등급별 코스를 체험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콘텐츠입니다.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실제 패러글라이딩처럼 탑승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 활공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훈련용 콘텐츠는 프로 선수들의 참여와 현장 교육 자료 등을 반영해 11개의 트레이닝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VR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2년간 연구를 거듭했다는 한 업체.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네, 이렇듯 패러글라이딩에도 VR 기술이 적용되어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구현해 놓아 실제 비행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첫 비행 전에 VR로의 트레이닝이 좀 더 현실과 비슷하게 구체화된다면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AI 도입으로 상황에 따른 비행 기술 연습이 가능해진다면 참으로 유익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전문가 동승 비행이 있습니다. AI가 더욱 발전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공중 촬영도 더욱 퀄리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 체험객의 생체 반응 정보를 AI가 분석하여 그에 맞는 코스로의 비행이 가능하며 공중에서 음악을 틀고 영상을 촬영하는 멀티 기능도 탑재
탑재하기 용이하여 인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드론 오토바이로의 비행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비행은 어떨까요? 스포츠 경기로서 인간의 욕망의 최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욕구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착륙장에서 5명의 심판 여러 반칙을 잡아내고 선수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 하루 종일 착륙장에 대기합니다. 이 심판의 기능을 AI로 대체 가능합니다. 여러 비용과 수고로움을 덜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데이터를 조합한 통계를 활용한 AI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륙 시 AI 기상을 분석,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여 정확한 착지, 기점을 계산합니다. 패러 수업을 들으며 여러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상은 AI와 VR을 불러왔습니다. 내 안의 꿈을 깡으로 도전하고 꾀로 재치를 발휘하여 끼로 밝혔으며 끈으로 이 두려움은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패러글라이딩, 비상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I와 패러글라이딩의 미래. 현대사회에서 AI 기술의 발전은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저희 학과 실기 수업인 스포츠 스쿠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딩기요트, 윈드서핑과 같은 활동은 절대 AI가 직접 대체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AI는 날씨 분석과 환경 예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AI의 역할. AI는 실시간으로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비행 조건을 예측하여 비행자가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안전성을 높이고 비행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모험 스포츠의 증가. AI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과 여가 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패러글라이딩 같이 모험적이고 도전정신과 극복정신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AI가 환경을 분석하고 안전성을 높여준다면 이러한 스포츠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학과와 AI의 관계. 일반인들은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와 같은 체육학과 학생들에게는 저는 반대로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훈련과 안전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포츠 스쿠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딩기호트와 같은 활동은 AI가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모험 스포츠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AI의 발전은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AI 기술 덕분에 활동적인 스포츠를 더욱 많이 즐기게 될 것이며 체육학과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쌍기역으로 끝내려 합니다. 지금 몇 번째 쌍기역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말했던 쌍기역은 꿈, 깡, 꾀, 끼, 끈 총 5개였습니다. 마지막 쌍기역은 제가 갑작스럽게 추가하였습니다. 제 안에 더 많은 상상력을 영감을 주는 향긋한 꿀맛 같은 비행을 또다시 꿈꾸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용감하게 하늘을 나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는데요. 학우분들의 꿈을 향한 비상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침 일찍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맛있는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시고 1시 30분에 이어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체육관 내에서 3명씩 짝지어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매너 있는 레저해양 스포츠학과 학우님들은 식사 후에 뒷정리 또한 깔끔하게 부탁드립니다.